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토요타가 새 사장을 선출했다. 2. 토요타 고객 정보 유출. 3.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6월 14일 토요타 자동차는 아주 중요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아이치현 토요타시 본사에서 개최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토요타는 새 회장을 선출하고 사토 고지 사장을 포함한 10명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새 회장은 토요타 자동차를 창업한 도요다 기이치로 전 회장의 증손자로 무려 창업자 4세인 토요타 아키오였습니다. 토요타 아키오는 지난 2009년 사장에 취임해 14년 동안 회사를 이끈 뒤 올해 4월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 이번 토요타의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시끄러웠습니다.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 루이스가 갑작스레 토요타의 창업자 4세인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선임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스즈와 함께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통하는 글래스 루이스는 토요타의 새 이사 후보자 10명, 전환에 대해 충분한 수의 독립된 사회이사가 없고 적절한 감독 능력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그 책임은 도요다 회장에게 있다며 도요다 아키오 회장의 선임을 반대했습니다.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회이사가 적절한 감독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 자동차 측은 독립사회이사 선임안에 4명이 포함돼 있어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창업 4세의 회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글래스 루이스는 독립사회이사 4명 중 1명은 토요타와 거래 관계에 있는 미스 이스미토 모은행 부회장으로 독립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또다시 지적했고 미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 캘퍼즈 캘퍼소 도요다 회장의 재선임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토요타 자동차 주총을 앞두고 18년 만에 처음으로 주주 제안도 제출됐습니다. 네덜란드 연금투자회사인 엑과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기관 투자자 등 3사가 토요타의 대외 정보 공개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개선책을 정관에 반영하자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활동 보고서 작성을 정관에 반영하기 위해 토요타 자동차 주주총회에서 18년 만에 주주 제안을 했지만 결국 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그러나 18년 만에 처음으로 주주총회에서 해외 기관 투자자 3곳이 주주 제안을 시도했다는 사실과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인 이스즈조차도 도요다 회장의 이사제 선임안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대외 정보 공개에 대한 주주 제안에는 찬성 의결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습니다. 새로운 회장이 탄생하는 자리였지만 전 세계 각국이 하나가 되어 토요타를 맹비난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떠한 이유로 토요타의 주주총회는 경영진을 비난하는 자리가 되었을까요? 그동안 토요타는 전기차 출시가 더디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과 친환경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올해도 역시 연례 행사처럼 전기차 관련 장밋빛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주총회 직전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내구성 문제를 극복했다며 실용화 시기로 2027에서 2028년 전기차 탑재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10분 이하의 충전으로 12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미사 여부를 제외하면 결국 2028년은 되어야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할 것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토요타는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져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기만 하면 바로 역전할 수 있다며 그럴듯한 포부를 밝혀왔지만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처음에는 2022년에 양산 예정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2025년 양산 예정이라고 번복했고 이번에는 2028년 양산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1년에 3년씩 양산 일정이 늦어지는 것인데 이 페이스라면 토요타 전고체 배터리는 영원히 만나볼 수 없습니다. 말이 양산 계획이지 그냥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토요타를 두고 양치기 소년이라 비웃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지 액체가 아닌 고체로 대체된 차세대 배터리로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아 누가 먼저 이를 양산하느냐에 세계 배터리 업계의 판도가 뒤집힐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꿈의 배터리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토요타는 자신들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한 특허만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하면서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연구개발 거점에 약 630억 원을 투자해 전기 차용 배터리 시험 시설을 마련했고 전고체 배터리의 내구성 문제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발표에서도 양산 시점은 또다시 2028년으로 늦어졌으니
양치기 소년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럼 과연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은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이 2차 전지의 주도권을 잡았던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기술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토요타가 양산 시점을 계속 늦추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삼성 SDI는 2027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래로 지금까지 번복 없이 꾸준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가장 최근 발표한 양산 목표로는 이미 삼성 SDI가 앞서갑니다. 특히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있어 토요타와 다른 개발 방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개발에 이용된 전해질의 종류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토요타와 삼성 SDI 특허에서 전해질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두 기업 모두 황화물계 전해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는 황화물계 전해질 중에서 LPS 계열의 물질을 사용한 반면 삼성 SDI는 아지로다이트 계열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PS와 아지로다이트는 특정 물질을 포함하는 고체 전해질로서 삼성 SDI가 사용하는 아지로다이트는 습도 감수성이 높고 기계적 강도가 낮은 단점이 있지만 지금까지 삼성 SDI는 양산 일정에 변경이 없었습니다. 반면 LPS를 기초로 양산을 계획한 토요타는 양산 계획을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 삼성 SDI가 사용하는 아지로다이트가 토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피하고 있으며 또한 양산 가능성이 더 높은 고체 전해질 물질로 판단됩니다. 삼성 SDI의 경우 무음극 배터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 기술의 경쟁력이 있지만 한계점 극복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등록한 특허 KRC 2023-6324A를 보면 고체 전해질의 산소, 브롬 및 아이오딘을 추가하여 수분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적 움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토요타의 경우 이번 발표에서 전고체 배터리 내구성 문제를 극복했다고 발언했는데 토요타가 말하는 내구성은 물리적 내구성과 배터리의 충방전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문제점을 극복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과연 무음극 배터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토요타 중에서 어느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의 패권을 가져갈까요? 지금으로서 삼성 SDI의 2027년 양산 시작이라는 목표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요타의 또다시 최악의 악재가 터지게 됩니다. 토요타 자동차의 해외 고객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만 26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엄청난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난 5월 31일 토요타는 자회사인 토요타 커넥티드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던 고객 정보가 외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외부 공개 상태였던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을 8년 동안이나 몰랐다고 발표했는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해외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2016년 10월부터 이달까지 데이터가 외부에 공개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고객의 차량 식별 번호는 물론 등록번호 등에도 접근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타의 고객 정보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일본 사용자 215만 명의 고객 정보 10년치가 유출되었고 이때도 똑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자회사의 클라우드 환경 설정이 문제가 됐다고 말입니다. 이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발견한 것도 고객 정보 10년치 유출 사건을 조사하다가 발견된 것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토요타의 고객 정보는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싶습니다. 토요타가 진정 글로벌 기업이라면 전고체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개인정보부터 소중히 여기는 기본부터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일본은 지진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좋지 않다고 지적하신 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일본은 사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키오시아 같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은 지진 때문에 멈추곤 했습니다. 지난 3월 진도 7.6 규모 지진 때문에 키오시아 최첨단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오염이 발생한 게 최근 사례입니다. 대만도 지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지역이라 TSMC가 일본 요청을 초기 거부한 것은 지진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었고 생산 단가 등 이 세 가지가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여기서 TSMC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 윤호감이 소장이 지적한 기술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꺼낸다면 반도체 제조를 위해선
공장과 인력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닌 용수, 전기, 재료나 소재의 중개기지 등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유노가미 소장은 현재로선 이 같은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반도체 지원급으로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 규모인데 이 보조급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조 원에서 각 반도체 기업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35, 40조 정도가 공장 건설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관리 및 인프라 조성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돌아갈 파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의 투자급에 비하면 별것 아닌 보조금이다. 미국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하지만 국내 업계에선 공장 건립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적과 르일까를 고려하면 부족한 보조금이라고 지적합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 기업이라는 적을 내세워 120억 달러 보조금을 원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동안 투자권을 꺼내지 않고 있다가 반도체 지원금 얘기가 나오자 2030년까지 400억 달러에 52조 원을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것은 보조금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자국 기업 위주로 보조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한다고 하자 그동안 잠잠하던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밝히면서 보조급 확보 경쟁에 나서며 치열한 로비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은 로비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제 들어온 현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로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한국 30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 약 965만원 보조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의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 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 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며 화냈습니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물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해 노골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치를 무색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맨치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는 한국의 요구가 적용된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도 미국이 동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미 행정부를 움직이는 로비의 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애플의 로비에 의한 힘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물건을 싸게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자 국내에서 비싸게 만들면 판매가 수월하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TSMC가 대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기술진이 미국이나 일본에 파견 나가서 생활하는 비용도 물가도 모두 다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배 이상입니다.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결성된 워런 공장 노조는 첫 입단협에서 현재 시간당 10달러 약 12,680원 종반에서 20달러 약 25,360원 종반 수준인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32달러 약 4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이번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테네시주와 미시간주 등에서 가동을 시작할 다른 공장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인건비는 배터리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엔슬은 인력 채용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와중인데 노조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시급을 요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알고 협상안을 꺼낸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1급 수준에서 최대 3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주는 인센티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노조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의 경우 초기 설립 때 그 지역은 쓰러져가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대거 들어섰고 따라서 죽어가는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은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감사해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갑정으로 노사 간 화합을 이루면서 서로 간 상생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그런 측면도 일부 고려되었다면 그런 턱없는 E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에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미국 수요에 알맞게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정도 공장들을 건설하면 한국 내의 평택 단지 확장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유차까지 늘리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한국 수요와 유럽을 겨냥한 수요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아직 삼성전자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게 생산 단가에 의한 지역적 환경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독일 대통령, 스페인 총리 등이 연이어 삼성전자를 찾아 공장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런 삼성과 달리 TSMC는 독일 드레스덴을 유럽 공장 후보지로 법도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지난해에는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면 200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유럽연합의 지원을 요청하다가 지난 3월에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유로약 110조를 투자해 유럽에 반도체 생산과 연구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인텔이 30%가량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유럽에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사될 듯이 보였지만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달라지자 인텔은 우선 이탈리아의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430억 유로약 60조 원가 들어갈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인텔의 요구대로라면 유럽연합이 80조 원 이상을 보조구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애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크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지원 대상 포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텔과 독일 및 이태리가 반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리가 개인적으로 인텔과 손을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TSMC나 인텔이 경쟁에서 먼저 유럽을 선접하겠다는 의도입니다만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럽의 공장 설립은 아직 시기상조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다큐리 올레드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솔리드, 폭포적 소울,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 가을 연말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있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의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문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모레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000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율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이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이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3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 28.8,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 23%는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값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압도권 속에서도 반도체 1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몰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만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 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 다이라면서 원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이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과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 수준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중 2조 5천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의 첨단 반도체 우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꺼져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 증권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이 상무부에 제조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 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곤 알강두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가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